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입니다. 어제 올라온 영상인데요. 유명한 유튜버시죠. 올리버 쌤의 영상, 이민 생활 8년을 포기하겠다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제목을 올리버 쌤 반박 영상 이렇게 좀 붙여보긴 했는데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올리버 쌤 님께 뭐 악감정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초창기에 그 영어 강의 하실 때 저도 참 많이 챙겨서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분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영상을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요소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채널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국뽕이었죠. 사실상 이제 올리버 쌤이 한국의 마스코트 진돗개를 입양하고 또 차도 현대차로 뽑고 이러면서 국뽕의 면모를 잘 보여주셨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채널이 급성장하게 된 거를 제가 알고요. 국뽕까지는 뭐 좋아요. 왜냐면 한국이 좋은 나라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한국에 태어나면 행운인 것이죠.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고 괜찮은 나라가 없고 다 좋은데 그게 이제 국뽕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미국을 까는 미가 국뽕으로 변질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구독자들에게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올리버 쌤 유튜브에 이런 또 미국을 까는 토픽이 또 올라왔다.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토픽을 계속 이제 돌려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는데 하루 만에 제목이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사실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오해를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서 지금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유학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살고 있고요. 처음 유학 온 지역도 텍사스였고, 예,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텍사스 어스틴입니다. 예, 텍사스 휴스턴에도 살아봤고요. 텍사스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예, 올리버 쌤 그 영상에 대한 반박을 뭔가 좀 말할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올리버 쌤 채널은 구독자가 22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 채널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구독자가 있어요. 3만이 좀 안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팬층을 가지고 계신 올리버 쌤의 영상을 반박을 한다는 게 마음속으로 좀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을 꼭 밝히고 싶은 게 좀 있고요. 제가 대형 유튜버를 겨냥해서 뭐 제 채널의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제가 제 진정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은 그 광고를 달지 않겠습니다. 예, 광고 수익이 없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생각이 뭐 어떤 것이다 이런 것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올리버 쌤이 미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유가 이제 세금이셨어요. 일단 그 영상에서 나오는 게 주택 보유세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죠. 텍사스에 사시는데 프로퍼티 텍스가 2019년에 처음 집을 지었을 때 뭐 6,800불을 냈는데 지금 현재 8,000불로 올랐다. 6년 만에 1,200불이 더 올랐다. 예, 그래서 이제 살기 힘들다. 그리고 집 보험 같은 것도 6년 전에 1,400불 하던 게 지금 4,400불이 되었다. 이거는 세금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집에 대한 보험인데 이렇게 좀 삶이 각박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엄청 적게 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미국은 주별로 세제 제도가 다릅니다. 각 주가 50개가 있죠. 50개별로 세금 제도가 다 다른데 크게 세 가지의 세금을 우리가 내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컴 텍스, 소득세, 두 번째는 이제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세 번째는 이제 세일즈 텍스, 부가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올리버 쌤이 말한 거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이죠. 이거는 이제 재산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프로퍼티 텍스. 근데 이 프로퍼티 텍스가 지금 올리버 쌤이 살고 있는 텍사스 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로퍼티 텍스 색깔이 진할수록 굉장히 높은데요. 텍사스는 거의 상위권이죠. 굉장히 높은 1.6%. 이게 이제 평균값이고요. 심지어 텍사스에서는 3%가 넘는 것도 있어요. 한국이 한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0.7%. 제가 사는 곳이 지금 한 2.67%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올리버 쌤은 달라스 근교의 어떤 좀 외곽 지역 예, 그죠? 도시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 약간 시골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 감안하면 한 1.8%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는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내고 계신 거고, 아, 그러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죠? 프로퍼티 텍스가 낮은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인컴 텍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높으면은 프로퍼티 텍스는 낮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소득세가 13.3%를 떼요. 근데 텍사스는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금액에 대한 돈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리버 쌤은 이걸 말하지 않고 텍사스의 높은 프로퍼티 텍스만 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 프로퍼티 텍스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게 집값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정말 막 다 쓰러져가는 몇십 년 된 이런 집도 2 밀리언 달러씩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프로퍼티 텍스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파트 한 유닛 자체가 막 30억씩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텍사스는 요 높은 세율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잘.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근데 그 버블이 곧 잡혔는데요. 왜냐하면 이 높은 프로퍼티 텍스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높은 집값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집을 보유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은 6년 동안 지금 프로퍼티 텍스가 6,800불에서 8,000불 올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7%가 오른 거였거든요. 그럼 텍사스 프로퍼티 텍스 세율이 바뀌어서 오르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세율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새 동네가 높게 측정이 됐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동네 프로퍼티 텍스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이 1200불이나 6년 만에 올랐다는 거는 그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에 집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끝난 직후에 부동산 버블이 텍사스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8,000불 냈다는, 8,000불밖에 안 오른 거예요. 사실 그 집값 오른 거에 비해서. 사실 더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고 하면, 미국에는 홈스테드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홈스테드 세금 혜택 제도는 내가 이제 주거용 집을 구매하고 그 주거용 집에 내가 살고 있으면은 매년 그 공시지가가 아무리 집값 버블이 있어도 10%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 10% 그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엄청난 버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200달러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불만 자체는 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거는 이 올리버 쌤이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골에 그 큰 넓은 대지에 집을 한 채를 달랑 짓고 사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큰 대지를 사서 그거 관리를 하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거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의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집들이 붙어 있고, 예, 이게 이제 커뮤니티 하나 형성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이 사는 모습들입니다.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올리버 쌤의 삶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분의 삶은 엄청 특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백인 가정의 그런 삶인 거죠. 그 전원에서 그런 토지를 소유하고 사는. 근데 달라스 근교 땅이면 싸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세금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게 내고, 대지가 당연히 8,000평인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는 한국에서 유학 나올 때 그때 직장인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집을 못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의 서울에는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었고, 제 직장이 서울에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2018년에 첫 집을 샀었는데요. 휴스턴에. 예, 그때 당시에 제가 40만 불로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 5억 정도 되죠. 그때 한 1,200원 정도였으니까. 예,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올리버 쌤이 사는 집 정도의 크기예요. 굉장히 싸다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1년에 프로퍼티 텍스를 그때 막 3%씩 냈으니까, 그죠? 12,000불 정도 냈던 거죠, 1년에. 예, 저는 지금 사는 집은 2만 불 정도 됩니다, 1년에. 프로퍼티 텍스를. 근데 저는 그 돈을 이제 내는 게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소득세를 전혀 안 냈기 때문에 그 돈이 고스란히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제 능력으로, 제 급여 수준으로 은행에서 몰게이지가 나왔고, 그걸로 대출받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다. 예, 텍사스 굉장히 좋다.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영상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올리버 쌤 스스로의 자산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을 번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기쁘게 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 자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어쨌든 저같이 일반적인 소시민이 올리버 쌤보다 더 많은 프로퍼티 텍스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이제 주택 보유세나 집보험 같은 이런 코스트들이 15%씩 증가할 거다. 이런 어떤 보도를 봤나 봐요. 이거는 솔직히 뇌피셜 같습니다. 코로나 끝난 직후에 부동산 버블이 왔을 때 그때 확 한번 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 얘기 하시면서 이제 경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최근에 FOMC 연준이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발표했잖아요. 예, 등등 뭐 이렇게 해서 K 패턴 이코노미 이거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론이 아니고요. 그냥 빈부격차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 빈부격차를 바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잖아요. 지니 계수라고. 예, 0에서 1까지 해서 0으로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없는 거고 1로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이런 거죠. 지니 계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득 지니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지니 계수가 있어요. 소득이랑 자산 다른 거죠. 소득 지니 계수는 미국에 0.4 정도 되고 한국이 0.3 정도 됩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미국 둘 다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요. 미국은 0.8 정도 되고요. 한국은 0.6 얼마.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북유럽의 이런 복지 국가들 있죠. 저소득층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거나 모든 것이 공짜고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들에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뭐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거의 소득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떼는 그런 나라가 이제 북유럽 국가들 아닙니까? 복지 국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스웨덴 같은 나라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 같은 나라도 자산 진입 계수는 굉장히 높아요. 한국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평등은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본주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이 없어야지 좋은 건가요? 아마 그 GDP 계수의 0에 굉장히 가까운 나라는 북한일 거예요. 그런 사회주의 망령이 찌든 북유럽 국가들도 조차도 자산에 대한 진입 계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K 패턴 이코노미에서 올라가는 거는 부자들이고 부자들이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노동소득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이거는 굉장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발언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진위 계수가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한 아주 거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미국의 대단한 이유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소비 시장이 2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규모가. 근데 그 유럽 연합 EU의 소비 시장을 다 합친 게 20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나라 하나가 유럽 전체에 선진국들 엄청 많죠. 걔네들 다 합친 것보다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부터 얘기를 해보면 2019년 당시에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3만 5천 달러였어요. 한국은 얼마였죠? 3만 좀 안 됐을 거예요. 2만. 근데 6년 이후에 유럽연합이 4만 3천 달러가 됐습니다. 8천 불 올랐어요. 근데 원래 미국이 8만 9천 불이 거의 9만 불에 가까워졌거든요. 한국도 한 만 불 정도 올라서 이제 3만 불 떼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developed country 선진국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에서는 막 빠르게 증가를 해도 서서히 증가를 하는데 미국은 1.5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이렇게 큰 성장을 보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은 1인당 내 소득이 네,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제 2019년 소득을 생각을 해보면 한 2배까지 아니고 1.7배? 이 정도 올랐어요. 그럼 미국 사람 전체의 소득이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텍사스에 살면은 소득세 안 띄니까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이 된 거죠. 하지만 미국 사는 게 굉장히 세금 많이 떼고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올리버 쌤이 지적을 한 게 공교육의 질인데요. 이 말을 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46년 만에 교육부를 폐지한다. 그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거는 그 연방 교육부를 말하는 겁니다. Department of Education. 근데 이거는 좀 글쎄요.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생긴 게 1980년인가 생겼습니다. 그때 교육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유지를 한 거죠.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980년 이전에 미국 교육은 아예 없었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각 주별로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별로 돌아가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주에서 알아서 에듀케이션을 실시해라. 이게 이제 미국 1980년 이전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연방에서 교육부를 만들어서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크게 양당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화당이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46년 동안 공화당은 늘 교육부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이 아직 실효된 것도 아니고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 마치 이제 이것 때문에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팩트는 이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육부를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공교육은 원래부터 안 좋았습니다. 공립학교에서 밥 나오는 거 보면 완전 쓰레기 같은 밥이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디파트먼트 에듀케이션 없애면 교육 예산이 더 떨어지니까 더 쓰레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공화당 사람들이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공교육이 쓰레기가 됐다는 겁니다. 연방에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 자치별로
자치권을 주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그게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 개입?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육부 폐지 시도의 배경은 오랫동안 보수 정책의 그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으로 해체를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도 몰라요. 이제 가서 뭐 표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미국 대학들은 명문대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마치 대학의 자율권처럼 미국 대학들은 사실 학교별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막 기부 입학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이제 펀드가 넘치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학교의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준다. 차터 스쿨이라든지 지금도 그렇게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게 길이 열려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학교들 간의 경쟁을 붙여서 교육 품질을 향상시킬 걸로 보는 거죠. 예. 지금은 그런 이제 학교 간의 경쟁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연방교육부가 쓸데없는 어떤 그런 뭐 성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한국으로 치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있죠. 학교에서 뭐 그런 LGBTQ를 꼭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지침들을 많이 남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거 정말 반대하거든요. 그거 상당히 우려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뭐 DEI라고 하죠. 뭐 다양성, 형평성 이런 거 중시하고 너무 진보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을 다 철폐를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뭐 교육부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리버 쌤의 그 동네 학교도 뭐 어디 뭐 폐교를 하고 있고 학생 수도 없고 뭐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뭐 어디 경기도 어디 저 교외 지역 밖에 시골 지역에 학생이 없어갖고 폐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인구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하는 건 학생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시골 지역에 학생이 없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예전에 막 자기 올리버 쌤 아버지 세대가 시골에 살던 거랑 요즘 애들이 시골에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폐교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한국에서 시골 지역에 폐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휴스턴에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 KT라든지 사이프러스라든지 이런 뭐 거대한 커뮤니티가 들어서고 엄청나게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집도 좋고 굉장히 동네 깨끗하고 이런 데는 학교 점수가 다 10이에요. 초중고 학교가 10점 만점에 10인 공립학교 그런 지역들은 미어 터집니다. 학교에. 예, 아주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거기는 학교를 새로 짓고 있어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한 학교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달라스에도 그런 지역이 있죠. 뭐 프리스코라든지 뭐 플레이노 한국 사람들 그 동네 많이 살거든요. 왜냐면 학군이 좋아서. 예,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공교육의 질을 걱정.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기후 변화 요거를 꼽았는데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제가 약간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인데 너무 궁금해서 텍사스 ERCOT라는 보고서를 찾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2026년에 6.2% 전력 공급 부족하다. 텍사스 ERCOT가 얼컷이라는 거고요. 제 직장입니다. 제가 이 회사 직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영리 회사고요. 예, 텍사스 이제 ISO라고 하죠. 미국의 전체 전력망을 10군데 정도로 쪼갤 수 있는데요. ISO가 Independent System Operator의 줄임말이에요. 한 10개 정도의 ISO가 있어요. 그 중에 남부 전력 쪽이 이제 얼컷이라는 곳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텍사스 전체가 아닙니다. 텍사스 지도랑 달라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얼컷 같은 그 ISO의 역할 자체가 이제 그 유틸리티들을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국전력 같은 전력 유틸리티 회사가 텍사스에만 그런 대형 회사가 막 수십 개 있어요. 그리고 진짜 조그만 뭐 지역별로 시골 지역에 있는 그런 유틸리티까지 합하면은 뭐 몇백 개가 될 겁니다. 텍사스에만. 그거를 전체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필요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ISO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전력 시장이 100%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근데 그 얼카 보고서에 2026년 6.2% 전력 공급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여름에 정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준비하세요. 에어컨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 여기 텍사스 여름에 40도, 41도 넘는데 특히 노인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이 죽는다. 얼컷에 어떤 레포트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CDR 보고서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어떤 그 향후 5년간 전력망의 플래닝 같은 걸 전망하는 문서인데
어찌됐든 그 보고서에 뭐 항상 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피크치의 수요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느냐 전력을 이런 것들을 이제 레포트에 쓰는데 그 뭐 6.2%가 내년에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월스트 시나리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크의 수요를 공급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월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부분을 읽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갑자기 내년 여름에 텍사스 지역에 정전이 날 거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제가 얼카 직원으로서 저희 정상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이제 뭐 내년 여름에 텍사스의 전력이 정전이 될 거라고 아직 기정사실을 하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2살, 4살 어린아이들은 몸이 작아서 체온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응급실을 가야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더니 또 응급실에 가면 노인이랑 아이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거의 마비 상태일 거다.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거 거의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딸인 것 같아요. 딸을 출산하기 전에 2주 전에도 텍사스에 전력난이 생겨서 다 멈췄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 요구에 300명 정도 추워서 사망했고 지금 갑자기 더운 얘기하다가 2021년에 그 윈터 스톰이 한번 와서 텍사스가 한 3일 정도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때 텍사스에 살고 있었죠. 저희 집도 정전이 됐었고. 근데 이제 이 환경론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지구 온난화를 그랬어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 근데 왜 갑자기 텍사스에 윈드스톰이 와가지고 막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섭씨로? 아니, 더워진다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요즘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상기후는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오고 몇백 년에 한 번씩도 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환경을 엄청 파괴해가지고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근데 그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정전이 난 게. 사실 얼카시 수요 예측을 실패한 것도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게 안 왔으니까. 보통 전력의 사용량은 여름에 피크치거든요. 더울 때 에어컨을 24시간 돌리니까. 겨울에는 전력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예비 전력을 몇 프로 띄워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스탠바이 해놓고 이 얼카 사이트에 가보시면 공식적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요 공급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디맨드보다 서플라이를 이렇게 예비로 이렇게 많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서플라이를 이렇게 두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너무 날씨가 추워서 전력의 수요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때 추워서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된 것도 있었어요. 발전소가 멈췄다.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안 된 거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때 이제 재난이 온 거지 기후변화 때문에 정전이 될까봐 무서워서 텍사스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참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있고 계속 텍사스에 사람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사람들을 고용하니까 몰려오는 인구가 많은데 전기는 부족하다. 이거는 사실 텍사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거 보시면 population change. 텍사스가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만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주들을 보세요. 텍사스가 거의 1, 2등에 속하는 거죠. 반대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굉장히 인구가 줄고 있고 10년간 인구 증가율을 봐도 거의 텍사스가 1등이에요. 이제 텍사스는 엄청나게 거대한 주거든요. 아마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파퓰레이션 많을 텐데 이렇게 거대한 주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좋으니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전력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할까요? 데이터 센터 많은 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다른 주들은 전력망에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텍사스만 단독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아니고 아까 ISO라고 했죠. ISO가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해놓고 이제 이런 위급 시에 서로의 전력을 뭐 주고받을 수 있게 다른 쪽 전력을 이제 좀 받아 쓸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텍사스는 이걸 하지 않는 게 왜냐면 텍사스는 완전히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주예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연결하면 손해예요. 우리는 완전히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전기값이 가장 쌉니다. 근데 어쨌든 그 2021년 스톰 그때 이후로 뭐 그래도 위급 시에는 좀 다른 ISO랑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논의가 돼서 뭐 서던 스피릿 트랜스미션 프로젝트 이런 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서로 도와주자. 굉장히 이제 제 전공 분야가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랬더니 뭐 웃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재난이야. 우리가 재난이 오는 걸 보고 있어 지금. 40도에 우리는 1시간 2시간 버틸 수 있을까? 42도에도? 아니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에어컨이 나온 지 100년 정도 됐나요? 옛날 텍사스에 살았던 원주민들 다 죽었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텍사스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밖에서 걸어 다니질 않아요. 미국의 생활 자체가 다 차 타고 다니고요. 여름에 오히려 한국보다 시원한 곳이 텍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 여름 갔을 때마다 느낀 게 한국은 그 에어컨을 틀질 못하거든요. 이제 공공기관 시설 같은 데도 뭐 27도인가가 이제 리밋이 걸려 있고, 그리고 집에 가도 이제 뭐 어머님들이나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냥 에어컨을 껐다 켰다 뭐 이러시는데, 여기는 진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요. 왜냐면 어딜 가든 너무너무 시원하게 진짜 추울 정도로 에어컨 틀거든요. 그렇게 틀어 제껴도 전기세가 그렇게 한국처럼 살인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의료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올리버쌤이 한 달에 2,600달러를 낸다고 하네요. 이거는 상당히 그냥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에버리지 정도의 보험입니다. 예, 한국처럼 이제 미국이 뭐 국영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가입 하는 거는 저소득층 오바마 때 만든 오바마 케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냥 저희는 세금만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 2,600불 정도면은 큰 건 아니고, 예전에 670불이었는데 2,600불이 됐다는 거, 이때는 애가 없었나 봐요. 이거는 4인 가족이 670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십수년 전에 왔을 때도 이런 금액은 없었습니다. 아마 혼자 냈거나 뭐 성인 부부 둘만 냈던 아주 간단한 싸구려 보험을 하나 산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같은 조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미국 대기업을 다니면 회사에서 다 보험을 거의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0달러, 200달러 내나요? 예, 그거밖에 안 돼요. 4인 가족 전체를. 나머지 2,000 몇백 불을 회사에서 다 내줍니다. 예, 그 일반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뭐 큰 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보험 혜택이 있어요. 예, 거의 한 90% 이상 커버가 되고, 보험료에 나머지 10% 정도를 내는, 자녀들까지 다 해주고요. 원하면 부모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대기업이나 아니면 학교 보험이 이런 거 있죠. 대학교 유학생들 보험도 사실 한국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랑 지금 미국의 소득 격차가 거의 3배입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3배를 더 많이 버는데 이 정도 내는 것에 큰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꾸 한국 원화로 환산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네 이렇게 느낌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의료 서비스의 정확한 의미는 그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이제 의사를 만나거나 뭐 제때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어떤 할아버님이 뭐 췌장암 발견을 늦게 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후회된다, 뭐 어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했는데요. 의료 접근성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겁니다. 한국만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의사를 뭐 워크인으로 가서 예약 없이 가서 그날 진료받고 오고, 이게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만 가능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살아봤고, 뭐 다른 나라는 더 심한 데가 많아요. 캐나다 이런 데는 뭐 몇 달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도 미국 정도면 되게 fair enough 한 겁니다. 제가 CT를 저도 미국에서 찍었는데요. 내가 정말 안 좋고 그러면은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빨리 예약을 잡아줘요. 예,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한번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와가지고, 저는 그때 동시에 한국 병원도 가고 미국 병원도 가고 다 가봤습니다. 그때 같은 병원을 가지고. 근데 의료 서비스의 질이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왜냐면 한국은 2분 진료라고 하죠. 5분 진료, 2분 진료? 갔는데 의사가 너무 이제 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막 질문도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고, 막 얘기 듣고 CT 그 사진 딱딱 보더니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스트레스성이다, 그러고 결론을 내려고 이제 저보고 그냥 스트레스를 뭐 받는 일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제 증상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어떤 진료를 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물론 뭐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서 이제 스페셜리스트죠. 내과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러 갔는데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30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낸 워크 코페이먼트가 30불인가 그랬거든요. 회사 보험으로. 한국으로 치면 한 4만 5천 원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엄청 비싸다. 한국은 뭐 몇천 원이면 받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0달러 크게 큰 돈이 아닙니다. 밥 한 끼 사 먹어도 20달러예요. 미국에서. 30달러 내고 30분 동안 그 의사와 천천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제 왜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메스껍고 이러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검사도 받았어요. 내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는 그 전 과정을 40분 동안 모니터링하는 그런 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가 굉장히 친절했고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저런 걸 수도 있고 뭐 식중독일 수도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진단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더 좋다고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의료 접근성은 한국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이제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꼭 그
닥터가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뭐 그 다음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스페셜리스트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할 수도 있어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글쎄요, 한국에서도 암 같은 거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이나 큰 그에서 하려고 하면 저도 몇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분들은 미국인이신데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왜 미국인들이 왜 자꾸 본인 이민자라고 그러고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시민권을 땄습니다. 미국에 와서. 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그 한국 국적법이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민자라고 하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이민자인데 왜 미국인이 자꾸 이민자라고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기에 이런 이게 남부 연합기죠. 이게 뭐 이제 인종차별의 상징,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 라고 하는데 이거를 본인 사는 시골에 뭐 텍사스에서 자주 보인다 최근 들어서. 근데 저는 15년 동안 텍사스에 살면서 이거를 길바를 꽂고 다니는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경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대도시에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죠. 대도시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뭐 오스틴 살아서 그런지 좀 어떤 그런 뭐 BLM이라든지 뭐 LGBTQ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좀 어필하는 그런 슬로건, 예, 그런 차량에 그런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더 훨씬 많이 봤습니다. 몇백 개를 봤습니다. 예. 저런 거는 아예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시골에는 좀 있나 봐요. 예. 근데 어쨌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한다고 할지언정 저런 시골에서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시골에 어떤 좀 명문대에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요. 왜냐면 직장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자가 저런 데서 살 수도 없어요.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생활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자체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와야 되는데 이런 토픽들 저도 알아요. 이제 이게 미국 와도, 미국 별거네. 미국 진짜 별로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뽕으로 가게 되면은 조회수가 엄청 터지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실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원래 직장도 있고요. 예. 이 유튜브 자체에 어떤 큰 미련도 없습니다.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초창기 올리버쌤을 굉장히 좋아했고, 예, 그 채널로 인해서 저도 영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이런 어떤 시류에 영업하는, 이런 영상 몇 가지를 보면서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박 영상을 찍어봤고요. 올리버 쌤에 대해서, 제가 뭐 무리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